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현대전의 열쇠. 2. 한국형 200km 성능 레이더. 3. 제2이신 너무 완벽?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연구진들의 활약으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준의 레이더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로라는 군사 강국들도 포기한 기술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현대전의 지배자인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이사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사 레이더를 개발한 미국과 최초로 전투기에 이사 레이더를 탑재했던 일본을 뛰어넘어 한국이 이사 레이더 종주국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이사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갑질을 이어오던 미국에서도 기겁하고 한국 달래기에 들어갔는데 한국 방산 기업들은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두 번 뒤통수를 맞았던 게 아닌데 이제 와서 친한 척한다고 속아 넘어갈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냉담한 반응에 당황한 미국이 언론을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가 수작이 들통나는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대전의 마스터키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서 300W급 S밴드 질화활용 반도체 증폭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일에서 생산 중인 소자의 0.5배에 달하는 출력을 내는 소자의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질화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제작의 핵심 소자로서 군용 이사 레이더의 TR 소자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기존 반도체 소자로 쓰이던 실리콘시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항복 전압으로 고전압 동작에 유리하며 별도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아 고전압 전력 반도체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실리콘 소재를 대체할 물질로 여겨지던 갈륨 비소가해즈보다 전력 밀도와 전력 효율이 7배 이상 높아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소자는 S밴드 레이더에 사용되는 소자로 300W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레이더는 용도에 따라 X밴드, L밴드, C밴드 등 다양한 주파수로 개발되어 왔는데요. S밴드 레이더는 24GHz 대역을 가지며 파장 범위가 넓어 장거리 탐지도 가능하면서 높은 신호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제20, 러시아의 수-57 스텔스기의 스텔스 도로가 X밴드 레이더에 대한 저탐지 도로이기에 S밴드 레이더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하고 추적,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들이 스텔스를 고려하여 개발 중이기에 대스텔스전 기술로 각국에서 S밴드 레이더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이지스 구축함과 러시아의 S-400 요격체계가 S밴드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눈을 가지느냐가 현대전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S밴드를 만들기 위한 질화갈륨 소자는 각국에서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수출과 수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질화갈륨 소자의 수입에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일본이 주요 수출 규제 품목에 질화갈륨 직접 회로를 포함시키며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질화갈륨 소자를 자체 개발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된 질화갈륨 TR 소자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민간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곧바로 양산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강동민 연구실장은 이 기술이 반도체 핵심 부품 국산화에 기여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 레이더 통신, 6G 차세대 이동통신 등 반도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일본의 주요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질화갈륨 기반 직접 회로 개발 연구도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고출력 질화갈륨 소자 생산국의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 개발은 단순히 군사 분야뿐만 아닌 첨단 산업에 있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 성과입니다. 군수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쓰이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어 향후 막대한 부가 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는 모든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갈륨 소자 개발을 통해 단숨에 전자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산 레이더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가장 기대받고 있는 분야가 KF-21을 필두로 한 전투기 탑재 이사 레이더의 국산화 연구인데요. KF-22의 첫 파생형 계획으로 미국의 F-18을 개조한 EA-18 그라울러와 같은 전자전기가 고려될 만큼
국산 이사 레이더를 장착한 KF-21은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의 전자전 능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화에서 KF-21의 이사 레이더를 주도해서 개발 중이고 시제품을 보잉 737을 개조한 시험 항공기 탑재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산 이사 레이더가 완성된다면 이후 소형화를 거쳐 FA50 블럭 20에 탑재될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LIG 넥스원에서 레이더의 소형화 연구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놀랄만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는데요. LIG 넥스원은 레이더 소자 소형화를 통해 기존 레이더보다 강력한 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레이더에 사용된 소자의 종류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레이더 소자가 탑재되었는지도 레이더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KF-21의 이사 레이더 소자 수가 1088개인데 그보다 훨씬 작은 레이돔을 가진 FA50의 소형 이사 레이더에 무려 1024개의 소자를 배치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이러한 소자 소형화 기술을 KF-21의 이사 레이더에도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최소 30% 이상의 레이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F-35의 레이더 소자 수보다 많은 1400개 이상의 소자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존 요구사항이던 8900W의 전력 소모를 7450W까지 낮추어 저전력 레이더 설계를 구현해 향후 소자 출력을 20%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예측을 뛰어넘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자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이 다급해진 듯합니다. 최근 FA50에 미국의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고 공대공 미사일 암람과 통합되는 것을 미국에서 승인했으며 FA50에는 미국제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됐었습니다. 이 소식에 이제라도 미국이 승인해줘서 다행이라는 반응과 국산 레이더가 아닌 미국산 레이더를 장착하면 미국의 라이선스비로 뜯기는 게 너무 많으니 국산 레이더를 달자는 반응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외국제 기체를 대상으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허가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본래 KF-21의 공대공 미사일로서 레이시온사의 AIM-9X 사이드와인더와 AIM-120C 암람을 통합하려고 했었지만 미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공대공 미사일로 유럽제 미티어 미사일을 선택했었으나 KF-22의 첫 시험 비행에도 미티어 미사일의 모형을 달고 출격했었죠. 거기에 FA50 블럭 20매는 국산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었기에 미국의 이사 레이더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미국의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폴란드에서 FA50을 구매하며 폴란드 수출형인 FA50PL에는 이사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아직 FA50에 탑재할 소형 이사 레이더가 완성되지 않았었기에 2차 인도 예정일인 2025년까지 FA50PL을 완성하기 위해선 미국제 이사 레이더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해 탑재할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통합 허가를 해줄지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FA50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됐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통합을 승인하고 나선 겁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제 이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 암람을 FA50에 탑재해 연동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승인했으며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와 노스럽 그루먼의 사브 이사 레이더가 경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FA50에 미국제 레이더와 미사일이 탑재되는 게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카이 관계자는 FA50의 이사 레이더로 무엇이 탑재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보도와는 상반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아직 FA50에 탑재될 이사 레이더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카이에서는 국산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보도된 사실은 미국 제조사 측에서 입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흘린 거짓 정보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이사 레이더 기술에 있어서는 우위에 서 있던 미국이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까지 한국을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카이 내부에서는 폴란드에 수출될 FA50에도 한국에서 제작한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자는 의견이 주류라고 합니다. 폴란드로의 FA50 기체 인도 기한이 촉박해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레이더 소자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산 레이더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의 전투기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져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 방산업체들이 우습게 보던 한국의 기술적 도약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당당히 미국과 자웅을 겨룰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사 레이더까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적대국에서 생산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무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원천 규제에서 자유롭게 되어 방산 수출에 걸림돌을 하나 더 제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F-21의 이사 레이더를 개발 중인 하나 시스템은 이탈리아 유수의 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사와 항공기용 이사 레이더 해외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었다. 하나 시스템 관계자는 앞선 방산 수출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국내 첨단 무기체계 기술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해외 선진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수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와중에 중국이 유난히도 날선 반응을 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유는 한국의 KF-21은 지역 공군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으며 중국의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KF-21 개발이 중국의 목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최근 몇 년간 행보에서 그들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안보를 명백히 위협하고 있으며 오만한 태도로 국제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이렇듯 중국이 먼저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한국도 이젠 중국을 가상 적국 수준이 아니라 북한 같은 주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국이 KF-21에 저렇게까지 가시 돋친 반응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은 KF-21의 성능을 상회하는 5세대 전투기 J-20과 J-3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의 공중전에서 전투기가 세대를 넘어서는 승리를 따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4세대와 5세대 사이에는 스텔스라는 벽이 있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죠. 5세대에 근접했다는 KF-21도 스텔스 성능이 완전하지 못해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4.5세대에 그친 것인데요. 즉 4.5세대인 KF-21이 중국의 5세대기 J-20과 맞붙으면 서로의 성능을 모두 끌어냈다는 전제하에 KF-21이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도입한 5세대기 F-35A를 겨냥해 비난한다면 모를까. 어차피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저런 반응을 내놓을 이유가 뭔지 잘 와닿지 않죠. 사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KF-21 그 자체가 아닙니다. KF-21을 도입한 한국 공군인 것이죠.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전술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47대나 되는 전술기 중에서 실전 배치된 5세대기 J-20은 50대에 불과합니다. 총 전술기 전략의 단 3%만이 5세대고 30% 이상은 4세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 공군이 공중작전을 펼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는 5세대 미만의 기종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는 것이죠. 반면 한국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5세대기 F-35A 40대,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함재기용 F-35B 20대 역시 도입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 양산되면 블럭 1 40대, 블럭 2 80대를 생산해 노후화된 F-16, F-5합계 142대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F-15K와 KF-16은 4.5세대급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최근 안현옥 하이 사장은 KF-21 블럭 2는 5세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충격을 줬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계획이 모두 완성되면 한국군 전술기는 5세대기 160대, 4.5세대기 232대, 4세대기 60대의 구성이 됩니다. 전체 전력의 무려 86%가 4.5세대 이상, 35%가 5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4배에 가까운 중국의 수적 우위는 어차피 한 번에 띄울 수 있는 비행기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의가 없죠. 유일한 자랑거리인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KF-2100이 실전 배치되면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공군력의 기술적 우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전투기는 카탈로그 스펙대로 성능이 나오기는 할지 미지수라고 하이엔드급인 5세대에서도 로우급인 4세대에서도 중국 전투기가 확실한 승리를 따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끄러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중국은 그만한 물량을 가지고도 동북아의 제공권을 손에 넣지 못할까봐 다급해 죽는다. 동북아의 제공권을 잃는 것은 곧 코앞에 배치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중국 동해안에 상륙해 밀고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남중 국해에서도 미국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지만 최근 미국 항모 전단의 호의를 받고 온 펠로시가 대만 땅에 발을 디뎌도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유사시 남해안의 상륙도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통제권을 잃고 상륙군의 말과 먹혀 패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KF-21은 이러한 예측을 현실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운영을 상정한 만큼 국산 기술을 활용한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KF-21 제작 현장에서 본체 자동 결합 시스템 패스를 공개해 전 세계 항공업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비행기 조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동체를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기체를 유압 장치 위에 올려 조립했었지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었고 오차 없이 정렬되었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패스는 이름 그대로 기수와 중앙동체, 후방동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기체의 주요 부분을 조금의 휘어짐도 없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첫 단계부터 조립을 완료할 때까지 컴퓨터의 계산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어 최종적으로는 정밀 오차율이 1000인치에 지나지 않을 만큼 정밀하게 조립할 수 있게 됩니다. 패스는 과거 T-50 양선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산 헬기인 쿠 1수리원의 생산에도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KF-21의 생산에도 적용된 패스는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시킨 모델이죠. 이렇듯 카이는 생산 기체 각각에 완전히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최근 한국이 폴란드와의 방산 빅딜로 세계 5위권 무기 수출국이 됨에 따라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기와 같은 기술, 집약적인 초고가품은 생산량이 많지 않아 단가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데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량도 점점 늘어나 규모의 경제를 적용받게 되어 더욱 싼 값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FA-50을 사간 폴란드도 KF-21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카이 역시 KF-21에 블럭이부터는 인리가 아닌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으며 폴란드도 그 후보라고 밝혔죠. FA-50을 사간 국가가 한둘이 아닌 만큼 이들 역시 추후 KF-21의 잠재 고객입니다. KF-21이 배치되고 성능이 증명되면 무기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는 많은 나라가 주력 미들 로우급 전투기로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중국산 무기는 해외에서 인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과 공군력의 상징입니다. 어떤 나라의 전투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유사시 공급 국가와 동맹 및 전략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공급 국가 연합작전은 물론 전투기 간 통신과 부품 무기 공급이 신속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역시 수월해야 합니다. 그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전략적 파트너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슨 자신감인지 끝도 없는 영토 욕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이 중국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중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몇몇 국가도 퇴역 직전에 낡은 기체 정도를 싸게 사올 생각일 뿐이죠. 이렇다 보니 중국은 자국 전투기의 가격 경쟁력을 사실상 내수에만 의존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이미 뽑아낼 만큼 뽑아내서 더는 수요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죠. 재생산이나 유지 보수 등의 경비가 발생했을 때 억지로 가격을 조절하더라도 내수를 깎아 먹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우월한 국가라는 근거 모를 짧은 생각으로 패권 다툼에 뛰어든 중국은 바로 그 이유로 국제사회의 신의를 잃어버려 이런 일에서조차 발목을 붙잡히고 있습니다. 앞서 안현 오카이 사장이 KF-21 블럭 1을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하겠다고 선언했음을 전해뒀는데요. KF-21의 공개 스펙을 살펴본 전문가들이 KF-21이 이미 오스아이 대기의 자격 조건을 일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초음속 순항, 슈퍼크루즈인데요. 슈퍼크루즈는 항공기가 초음속을 유지하면서 F터번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F터번은 엔진 후방에서 더 많은 연료를 태워 전투기의 추력을 순간적으로 극대화하는데 빠르게 최고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풍위에 생기는 특유의 불기둥이 레이더 신호를 반사하고 적외선 신호도 만들어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스텔스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기체 자체로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 기체라도 F터버너를 권체로 비행하는 동안에는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몸을 감춘 채로 비행하려면 F터버너가 주는 추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슈퍼크루즈는 이렇게 F터버너를 꼈을 때도 초음속 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엔진 성능과 기체 설계가 어우러져야만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죠. 작전 공역에서 완전한 스텔스를 유지하면서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눈먼 적을 우월한 속도와 에너지 우위로 유린할 수 있다는 의미로 5세대 전투기의 공중 지배력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인데요. 이 슈퍼크루즈 성능은 현존 최고의 전투기들도 전부 가지지는 못한 성능으로 아무 조건 없이 기본 성능으로 슈퍼크루징이 가능한 것은 F-22뿐이고 유로파이터,
라팔 수-57은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 J-20은 현재로선 아예 불가능해서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습득할 예정. F-35는 중력을 활용한 하강 비행을 때만 아슬아슬하게 마하 1을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KF-21의 인면 하중과 추중비를 다른 전투기와 비교한 결과 KF-21이 F-22에 가장 근접해 슈퍼크루즈 역시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KF-21이 차후 개량해서 내부 무장 창만 실현한다면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5세대류 탈바꿈하는 가장 큰 기술적 문턱을 이미 넘어서 있다는 의미였죠. 안현옥 카이 사장의 블럭 이 5세대 가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믿는 구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때 제대로 된 비행기 하나 배한 적이 없어 한이 맺혔던 한국은 이제는 공산권 전체를 에워싸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동안 중국 공산당에 꽁꽁 숨겨왔던 극비 문서가 공개된 것인데요. 그 극비 문서는 중국 주력 전차와 연관된 재원이었으며 이를 확인한 중국 공산당은 즉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전 세계로 퍼진 뒤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차 스펙에 실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그동안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대해 자신들의 최신형 전차와 못하다고 비교해왔던 것이 전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을 포함한 중국제 전차를 산 국가들이 난리가 났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썬더 커뮤니티 사이트에 충격적인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나사같이 생긴 쇠봉과 중국어로 가득한 종이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온 것인데요. 이는 사실 중국 육군의 주력 전차인 99식 전차에 쓰이는 중국군의 신형 125mm 날개 안정 분리 철갑 탄압즈 DPC-10의 재원표로 중국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극비 문서가 등장하자 중국 보안 당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군사보안부와 공안은 곧바로 군가 기밀을 유출시킨 글 작성자를 색출해 체포하는 데 성공했는데 용의자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관련 병과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 보안부는 용의자에 대해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심층적인 신문을 진행했는데요. 그 범행 동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 사건을 맡고 있던 중국 보안부 담당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극비 문서가 발견된 커뮤니티와 관련된 워썬더는 러시아 게임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쟁 게임으로 전 세계 각국이 운용 중인 온갖 종류의 무기 체계가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시물을 작성한 용의자는 워썬더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게임상에 구현된 중국군 99전차의 화력이 실제와 달리 너무 약하다며 심지어 한국군의 K2 흑표보다도 약한 것에 분노해 게임 운영자에게 중국군 전차 활용 능력치 상향 조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이었죠. 커뮤니티 운영진 측은 범상치 않은 글이 올라오자 해당 게시글을 즉각 삭제했지만 유출된 재원표는 이미 온라인에 대량으로 유포된 뒤였는데요. 이런 게시물을 작성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우리나라 무기가 너무 약하니 능력치를 상향 조정하라는 취지로 다른 사용자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기밀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약한 편이고 상당수 무기 체계들의 재원과 성능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문제될 것 없이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보 통제가 엄격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단히 강력한 중국에서 그것도 현역 군인에 의해 일어난 일이어서 중국 당국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실제 재원이 공개된 중국군 전차 포탄은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최신형 99식 계열의 서상은 DTC-10 125mm 날개 안정식 철갑탄으로 중국군의 현형 전차 포탄 가운데 최강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99식 전차의 날탄이 2000m에서 균지라 변강판 기준 980mm를 관통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980mm 균지라 변강판을 관통했다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다고 느낀 전문가들은 750, 800mm의 관통력을 지녔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실제 재원은 전문가들의 예상에 훨씬 못 미쳐 충격을 줬는데요. 유출된 재원표에는 이 포탄이 섭씨 15도의 기온 조건에서 2000m 거리의 표적을 공격할 경우 균지라 변강판 680mm 수준의 관통 능력을 발휘한다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무기체계 대부분의 교범 카탈로그상 데이터는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황을 전제로 한 실험실 데이터인 경우가 많아 실제 관통 능력은 680mm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날탄 소재가 현존 최고 관통력을 지녔다는 열화우라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약해도 너무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방제 120mm 날탄의 표준처럼 평가되어 독일 라인메탈의 120mm DMO13 날탄은 동일 조건에서 650mm 이상의 관통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2010년대 이후 서방 각국의 120mm 날탄은 기술적으로 급격히 진보하기 시작해 미국은 44구 경장 주포에서 발사할 때 기준으로 760mm의 관통력을 갖는 M829A3에 이어 무려 950mm급 관통력을 가진 M829A4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모두 관통자로 매우 무거운 물질인 열화우라늄을 사용하며 포구 초속을 비약적으로 높여 관통력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텅스텐 관통자를 사용하는 포탄 가운데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은 K2표가 발사했다고 가정할 때 K79 모델에서 830mm 이상의 관통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러시아 중국제 전차를 손쉽게 격파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날탄은 서방제 포탄보다 더 큰 구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탈로그상 관통 능력이 600mm를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완전히 망신당하고 있는데요. 이 포탄은 카탈로그 데이터상 1760ms라는 빠른 포구 초속을 갖고 있고 관통자로 열화우라늄을 사용하는 중국의 최신형 전차 포탄임에도 불구하고 텅스텐을 사용하는 독일이나 한국제 날탄보다 관통 능력이 크게 떨어지며 이 정도면 서방제 전차들의 장갑을 뚫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고질적인 중국의 다운그레이드 카피 문화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전차 개발의 기술적 토대로 삼은 구소련제 전차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 부족과 설계 오류들을 중국 전차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소련제 전차들은 작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유는 엔진 기술 때문인데 고출력 디젤 엔진 제작이 어려웠던 구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의 전차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핸디캡은 전차의 내부 구조와 성능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 선물이 분리장전식 탄약이죠. 구소련의 전차들은 크기와 중량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전차 내부 공간이 매우 좁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전차들을 파괴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동급 서방제 전차보다 더 큰 구강의 전차포를 탑재해야 했는데요. 더 좁은 포탑에 더 큰 포탄을 싣게 되면 장전 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적재 탄수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련은 이를 분리장전식 탄약과 자동장전장치 도입으로 해결했습니다. 거의 1m에 달하는 포탄을 관통자와 추진장약으로 반토막 내 길이를 줄인 뒤 이를 포탑 주변에 둥글게 설치한 자동장전장치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장전 문제와 적재 탄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날탄의 관통력은 세장비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세장비를 가지려면 결국 관통자 길이를 늘리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장전에 어려움을 줬으며 불안정하게 장전된 장약은 내부에서 오폭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국의 신형 전차들도 이런 소련 전차의 문제점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포탄 역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쐐기형 증가 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내부 면적은 러시아제 전차들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수준인데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된 99식 전차의 내부 공간을 보면 중국인의 평균 체형이 러시아인보다 작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단히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소한 내부 공간은 포탄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쳐 관통자가 작아진 나머지 관통력이 떨어졌다는 게 물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전차는 K2표와 실전에서 맞붙게 되면 151 교전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갔는데요. 최근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북한의 최신식 주력 전차가 중국의 99식 전차의 수출형 버전인 VT4에서 외형만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차의 위장색이 북한 자연환경과 맞지 않는 사막색으로 도색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불과 2년 만에 이만한 신형 전차를 설계 생산할 기술과 재원이 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신형 전차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기술과 장비는 2018년에 등장한 최신 전차인 성군호에 비해 무려 수십 년은 앞서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전차가 중국의 전차를 그대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날탄 재원이 공개되면서 부풀려진 카탈로그 재원에 속아 북한에서도 난리가 났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산권 국가들의 전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리장전식 탄약을 버리고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체형 포탄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기존의 전차 운용 교리와 군수 보급 체계를 모두 갈아엎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포탄 형태를 바꾸는 것은 물론 높은 포구 초속을 뽑아내기 위한 포신 개량도 필요한데, 7,000바 이상의 높은 포신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고품질 포신 가공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 한국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 격차는 중국과 북한, 심지어 러시아까지 단기간 내에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전차 포탄 기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최신형 9090 전차는 이전에 먼저 논란이 된 방어력 부족 문제에 이어 공격력 부족까지 한동안 북한과 파키스탄 등 중국제 전차 도입국을 분노하게 만들 것인데요. 외형은 그럴싸하지만 기반 기술이 1990년대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T-80 수준에 불과했던 만큼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죠. 게임에서 중국 전차가 한국의 K2 흑토보다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군사 기밀을 폭로해버린 중국 군인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재원으로 세계를 속이려 했던 중국 정부 또한 문제가 많아 보이며, 그들이 찬양하는 중화 사상이 결국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이번을 계기로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